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보드 멤버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연초에 하셨던 주주제한 안건들이 앞으로도 좀 유효하게 남아있을까요? 저희는 전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앤코 입장에서도 본인 그 펀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안 그래도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에서 올해 3월 이제 남양유 정기주총에서 실제 주주 제안을 통해서 이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언론 홍보부과 부위원장님을 감사로 선임하는 데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요. 이 심혜섭 감사위원 선임 이후에 실제로 남양유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존에 산적했던 그 남양유의 문제들에 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좀 보였나요? 소액주주, 그러니까 소수주주가 선임한 감사나 감사위원은 사실 드문 케이스인데 실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외로운 자리입니다. 예, 혼자 이제, 네, 예. 혼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의 뭐 임원들하고 이제 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자리고 힘든 자리이고, 감사의 본연의 역할,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사실 말은 쉬운데 사람인지라 이제 들어가서 다른 임원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혜섭 감사님은 그런 활동들을 실제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현재 2가지 소송을 직접 이제 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지난 3월 정기주총의 특정 안건,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한 그 안건의 취소를 구하는 그런 소송을 하나 거셨고요. 그 소송의 취지는 뭐냐면, 홍원식 회장이 사실은 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하는 과거 한 2, 3년, 2년 동안 이사회 출석률도 굉장히 낮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경영이 좀 마비가 돼 있는 공백 상태입니다. 경영 공백 상태인데 보수 한도 50억이고 실제 연봉으로 한 16억 원 정도 받아가고 계십니다. 일단 연봉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리고 연봉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퇴직금 이슈인데, 이게 어쨌거나 경영권이 곧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퇴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금이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월급여 곱하기 재직 연수, 근속 연수 곱하기 특히 임원들한테만 적용되는 배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장사 평균적으로 한 2배, 3배 정도 배수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남양유업은 7배수. 좀 배수가 좀 그러네요. 크죠. 그래서 퇴직금 규모도 뭐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본 거지만은 한 1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보수도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 연도에 급여랑 연동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근 지난 주총에서 보수 한도를 정한 게 급여에도 연결이 되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심혜섭 감사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홍원식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퇴직금을 받아가시는데 본인이 또 대주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총에서 본인이 의결권 행사해서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본인의 급여 한도와 뭐 여러 가지 것들. 자기 월급을 자기가 주총에서 정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보수 한도 1조 원 예를 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죠. 의결권이 50%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법 교과서나 아니면은 대법원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 하급심 법원 판례를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사인 주주가 의결권 행사하는 거는 특별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동안 상장사에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심혜섭 감사님께서 처음 이걸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가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홍 회장의 급여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제 하급식 판례 말고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이사로서 이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총에서 자기의 보수 한도를 마구마구 올리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막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셈이네요. 사실 모든 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누군가가 이거를 이게 불법 행위라는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해야지 그게 불법 행위가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판단이 되는 건데,
그동안 아무도 어떻게 보면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단횡단을 맨날 하는데 그렇죠. 아무도 무단횡단을 적발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저는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인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판례로 정립이 되면 아마 다른 상장사에서도 좀 큰 영향이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소송은 이제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 이만으로 이하로 가져가라는 소송이 안건이었고요. 그 50억 뭐 이하로 가져가라는 뭐 내용 그런 뭐 취지겠죠. 예, 그런 네, 취지겠죠. 예. 네. 소송의 뭐 정식 명칭은 되게 좀 긴 네. 거라서 이제 간략하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소송을 뭐 진행 중이시겠나요? 네, 또 심혜석 감사님이 두 번째 소송을 또 하신 게 있는데 손해배상. 예. 홍원식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남양유업이 과거에 뭐 담합행위로 인한 뭐 공정위 과징금 아니면은 뭐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그 광고로 인한 뭐 식약처에서 뭐 처분, 뭐 벌금, 과징금 또 아니면 뭐 등등등 해서 회사가 여기저기에 이제 돈을 낸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는 다 회사의 이사 경영진이 결정을 해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본 만큼 경영진이 이거를 배상하세요. 이런 취지의 소송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그냥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접한 바로는 참고로 저희가 선임한 감사님이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잘 안 합니다. 어쨌거나 손해배상 한 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셨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50억짜리. 네. 뭐 규모는 나중에 좀 더 커지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지금 뭐 주총 선임된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개의 소송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또 감사위원으로서 일단 맡은 바 지금 거버넌스 개선을 여러 다각도로 어쨌든 이제 점검하고 계시고 실제로 두 가지 소송을 통해서 실제 변화를 또 추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소송전이 일단 지금 3심에 어쨌든 대법원에 걸려 있고 이게 뭐 다들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한앤코가 좀 그래도 승소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한앤코가 3심 대법원에서도 승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그 소송전이 끝난 이후에도 기존의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남양유업에 했었던 기존에 연초에 하셨던 주주제한 안건들이 앞으로도 좀 유효하게 남아있을까요? 저희는 전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부 유효. 그래서 일단 주당 82만 원의 나머지 주주들 지분 사조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한앤코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경영권이 넘어간다면 근데 아직 뭐 홍원식 회장 대주주 지분도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다시 요구하고 한앤코 입장에서도 이게 본인 그 펀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다른 액면 분할이라든지 배당 정상화 이런 것들도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세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정상화된 수준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앤코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여전히 유효한 그런 제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주주제한 내용 중에 사실 우선주에 대한 내용도 이제 문제제기 과거 방송에서 이제 고문장께서 해주셨는데 뭐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일단 남양유 우선주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폐 위기를 당장하는 이제 유상증자 통해서 좀 모면을 한 것 같습니다.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20만 주 이상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또 여전히 또 남양유업 우선주 상폐를 막기 위한 유상증자 자금도 실제로 제대로 쓰일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우선주 상폐를 막았지만 뭐 유상증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액면 분할을 통해서 그 우선주 상폐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액면 분할은 결국 안 하고 우선주 증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홍원식 회장은 우선주 지분은 한 주도 없기 때문에 우선주 유증은 100% 주주들과 일반 투자자분들의 자금으로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상폐를 막았고요.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남양유업 우선주가 아닌 다른 회사의 우선주는 많은 우선주들이 상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저희가 요구했던 액면 분할 방식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단 상폐를 막았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지금 뭐 소송이 지연되면서 1년에 뭐 몇백억씩 적자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우선주 증자 한 게 뭐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소송 마무리하고 그냥 경영 정상화해서 회사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남양유업은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에 이제 대리점 갑질 사건 이후로는 정말 이제 여론이 많이 악화됐었고, 그 뒤로 끊임없이 뭔가 이 거버넌스를 포함한 기업의 뭔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이제 주가랑 이제 경영 환경이 계속 나빠진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유업이라는 게 경쟁사인 메일 유업마저도 이제 지금 경영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재료는 오르는데 제품값에 반영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 새로운 신사업도 물론 이제 다각도로 펼쳐나가고는 있지만 메일 유업마저도 여전히 매출의 주력 매출은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육아공품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이 유업 회사들의 이 사업 평경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육아공 사업의 어떤 뭐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규제와 관련된 메커니즘도 있고, 이게 뭐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러면은 경쟁사 메일유업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나를 저희가 보면,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실적이 뭐 크게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뭐 여전히 뭐 수백억씩 이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원유값 오르는데 그 가격이 통제되는 부분은 이 육아공 업체라는 이 산업의 그런 매출과 이익 구조를 잘 뜯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적인 유제품으로 알고 있는 그냥 하얀 우유, 뭐 분유 이런 것들은 원래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이유도, 정부가 통제하는 이유도 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우유라는 게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어린이들 우유 잘 먹고 뭐 돈 없어서 우유 못 먹는 일은 없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회사들은 그런 기본적인 뭐 하얀 우유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로 구축된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도 활발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소비자 뭐 그 어떤 기호, 시시각각 변하는 기호에 대한 어떤 그 테스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제품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보드 멤버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양유업의 현 상태에서. 그래서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뭐 수장들이 다 지금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그럼 밑에 직원들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잘해야 현상 유지죠. 네네. 뭐 다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뭐 소송 언제 끝나나, 그리고 주인은 누가 될까, 주인 바뀌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실 뭐 이제 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본연의 경쟁력을 위한 활동들이 사실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빨리 경영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제 과거 이제 활약상을 보고 있다 보면 이제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삼강글라스, 토비스, 사조오약 이렇게 다양한 그 상장 기업들에서 행동주의 캠페인을 진행하셨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좀 달리 올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 이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에서 행동주의 캠페인을 진행한 전후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얻으신 뭔가 좀 깨달은 점, 아니면 좀 얻은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야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뭐 비영업 자산이 많고 자산 가치 대비 뭐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뭐 안전 마진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본연의 사업이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망가져 있던 게 어떤 변곡점을 지날 수 있는 이벤트, 남양유업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벤트가 있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니면은 문제가 너무 명확해서, 예를 들어서 맥쿼리 인프라 보수가 너무 많다. 보수만 깎아도 그냥 주주 가치가 얼마큼 늘어난다. 이 단순한 산식으로 계산되는 어떤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식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개적인 캠페인을 하기 전에 회사의 경영진하고 비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비스 같은 경우 작년 주총에 저희가 했던 건데 처음에는 경영진하고 좀 싸웠습니다. 저희가 뭐 요구했던 거 그냥 뭐 대화도 사실 뭐 좀 잘 안 됐었고, 근데 주총을 얼마 앞두고 이제 회사에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니 저희가 그 당시에 이 감사 선임 주주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표대결로 가면 사실 감사 선임 뭐 저희가 남양유업 성공했고 사조오양도 성공했지만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토비스는 회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경영진, 대주주분께서 엔지니어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런 자본시장이나 아니면 주주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셨던 부분이 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자사주, 기보유 자사주의 소각, 그리고 향후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이거를 다 하시는데 공감을 해주셨고요. 작년에 공정공시의 형태로 이런 플랜을 다 공시를 하셨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차근차근 다 이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장의 신뢰를 얻은 기업은 좀 주주들도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토비스 뭐 주가 보시면은 그 작년 주총 이후로 계속 좀 이렇게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저희 뭐 회사도 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어떤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조오양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 물론 이제 과정에서 대화는 좀 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뭐 저희가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뭐 생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이 상장된 주식이라면 주주가치 제고하는 건 당연한, 경영진의 당연한 임무이고, 이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저희의 그런 자본시장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귀를 닫으시고 좀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보통은 저희가 뭐 하고 싶지 않은 공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남양유업에서 뭐 감사님이 진행하고 계신 거긴 하지만 뭐 주주로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주주 대표 소송이 가장 대표적인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난 3월달에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그 현정은 회장이 뭐 1,700억인가 그 배상 플러스 지원이자까지 해서 2,800억인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개인 자금을 회사에다가 이제 뱉어내야 되는 그런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조금 주주로서 회사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주주의 권익보호라고 하면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은 어차피 소액주주분들도 어차피 경영 참여 별 관심이 없고, 그분도 어차피 단타로 그냥 치고 빠지기 식으로 투자하시고 수익 내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기업의 이 중장기적인 이 사업의 방향과 미래를 이 소액주주분들한테 너무 믿고 맡기기엔 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정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소액주주가 됐든 저희 같은 그 펀드가 됐든 주주 제안을 하고 그거를 가결시키려면 과반수 이상 주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의결권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좀 과도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총 투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도 사실 단기적인 주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 들고 있던 주주도 이 회사의 소유권을 다른 주주한테 넘기는 것뿐인 거지, 이 주주의 집합체로서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어떤 주주가 하루 들고 어떤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시킬 수 없잖아요. 일단 주총 때 의결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주 제안을 하려면은 뭐 주식을 보유를 뭐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지분율 요건도 있고, 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상법상 그리고 구조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뭔가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남용 기업을 보통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이 주주 제한 그리고 이 거버넌스 개선 차원에서 좀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런 소액주주분들이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직접 여러 가지 주주 활동을 하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장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판단은 다른 주주들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이 자본시장을 단순히 그냥 기업의 주인의 관점이 아닌 그냥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을 가지시기보다는 기업의 주인으로서 내가 어떤 이 기업을 바꿔가고 그 과정에서 나도 수익을 얻고 이런 과정에서 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김용균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주주분들도 그 해당 투자한 기업에 치고 빠지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업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업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거버넌스 이슈, 또 남용기업 이슈 팔로우업 할 때마다 또 필요하면 또 김용균 본부장님 또 기회 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양수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